정한론이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한국을 정벌하자는 그런 이론이었고요. 본격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정한론이 일본사에서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사만 시대부터 진구 황후의 사만 정벌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메이지 유신 때 정한론이 이제 극에 달했었고요. 그것이 결국 한일 강제 병합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과 어쨌든 국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나 원래 경제력으로 뒤처져 있어서 일본한테 늘 예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늘 일본에보다는 늘 후진국이라는 좀 컴플렉스가 있었죠. 게다가 또 우리가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해방을 하고 나서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오늘날까지 이제 친일청산, 토착, 이런 말들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랑 우리의 관계는 참 정말 어렵고도 복잡한 관계고요. 최근에 우리 총리가 갔다 와서 가능하면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또 강경파들은 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느냐. 참 애매하죠. 국제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언제까지 원수지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일본이 과연 이제 우리 조선,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꿨느냐라는 점에서는 아직 우리도 거기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우리 역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전부터 왜라고 하는 그런 멸칭으로, 멸시하는 칭호로 써왔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불을 지른 게 바로 잘 알다시피 1990년 중반부터 일본에 다시금 정한론적인 그런 흐름들이 대두되기가 시작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일본의 우경화 작업과 같이 연결되는데, 일본의 우경화는 결국 정한론적인 사고를 가진 지금 아베 수상이 정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상이 되고 요시다 쇼인의 신사에가 참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요시다 쇼인을 자기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요시다 쇼인은 알다시피 정한론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점점 자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이후로는 1980년부터 일본이 한참 경제 성장의 정말 대국이었죠. 그것이 점점 이제 일본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파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지칭해서 잃어버린 10년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는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죠. 결국 급기야는 1968년부터 43년 유지해온 세계 2위 자리를 2010년에 중국에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면서 일본의 다급함은 점점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베 내각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그 양반도 정치의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보여주는 모든 행보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급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보기를 그야말로 예전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하니까, 요번에 불매운동도 오래 못 가서 금방 이제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비아냥도 거리고, 일본의 외무상이었나요? 누가 한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거는 캐논이네, 이건 니콘이네, 다 일제 쓰면서 아주 비아냥거렸잖아요. 그 장면 보셨어요? 뉴스를 통해서? 하여튼 장관 하나가 지금 같은 그런 강경파 우익 장관 하나가 한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캐논도 있고 소니 뭐도 있고, 사실 카메라 같은 산업은 일본이 뛰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인터넷에 악성 댓글도 많지만 분노에 찬 그런 욕지거리도 많지만, 어떨 때 보면 그 댓글 중에서도 건질 게 많긴 많아요. 그때 그 사진 밑에 단 댓글 중에 제가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이게 바로 일본이 망하는 요인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고가 카메라는 더 이상 잘 팔리지 않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나 사지. 근데 전문가 그룹이라면 제한돼 있죠. 예전에 우리가 정말 어디 소풍이라기 너무 구닥다리 개념인데, 하이킹을 가거나 그럴 때 목에 일제 카메라 하나 매면 정말 이게 부의 상징일 시절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카메라로 찍는데, 그리고 카메라는 대부분 삼성 아니면 아이폰인데, LG거나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고가의 카메라는 이제 대중화된 상품이 아닌 거죠. 일본 아직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 대중화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문가 영역에서 여전히 일제 카메라 같은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서 맞아, 일본이 지금 이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우익적인 사고관으로 역사관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건 놀랍게도 정말 메이지 유신 그 전후에서 보여주었던 그때의 세계관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 생각에서 작년이 메이지 유신 150년이었는데 그때 생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1993년에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종군 위안부, 우리가 흔히 정신대라고 부르는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또 그 민주당 수상이었죠. 1995년 무라야마 도미치 수상이 국회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과했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식민지 지배의 잘못된 점, 종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 이런 것들을 새 역사 교과서에 싣기로 하죠. 그 즈음에 일본에서 시작된 단체가 뭐냐면 새영모,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그래갖고 소위 말하는 일본의 과거사의 그 잘못된 점들을 교과서에 실는 그런 운동에 비판하는 그런 우익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2007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특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외국인들의 특권을 뭐 반대하는 뭐 회인가 뭐 그거죠, 제특회가. 거기 반드시 조선인만을 지칭하는 모임은 아니죠. 자기들도 그거 만들면서 제특회라는 걸 만들어서 하여튼 일단은 조선인들을 상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흘러서 아무리 외국이 싫어도 그 교육은 막지 않는 법이잖아요. 미국도 뭐 불법 체류자니 뭐니 이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다 뭐 서류 미비자들도 다 교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그 제일 우리 한국학교라고 있죠. 조선학교 참. 조선학교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었죠.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마지막까지 가서 제1일본인, 제1조선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터인데, 조선학교라는 건 뭐냐면 거기 가면 물론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 초등학교 빌려 있으니까 뭐 친북적 성향이다, 뭐 북한에 세운 학교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자체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조선학교는. 그래서 조선학교, 근데 왜 그러면 저쪽 북쪽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느냐? 지금 북한이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돈 주는 사람들 나라 쪽에 그 초상화를 걸지 뭐. 그러니까 한국도 뭐 도와주면 도와줄 터인데, 저는 한국 쪽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한국은 뭐 일단 보수 여론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제일 조선학교들의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북의 지원을 받아왔으니까 그들이 뭐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도 그들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료들의 잘못된 생각도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진영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일조선학교는 여러분들 그 제일조선인을 구별할 때요, 거기 일단 우리 거류민단 출신의 남한, 그러니까 요새 남한이라고 원래 지칭하기로 하죠. 남한 국적자가 있고요, 일본 국적자가 있고요, 드물게는 북한 국적자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뭐 지금은 좀 자유화됐지만 어쨌든 그 북성선 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냥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남한 국적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의에 의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남한에서 계속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계속 그런 이들을 소위 말하는 포섭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권도 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뭐 고국관광 기억나시죠? 한 70년대 많았어요. 제일동포 고국관광단, 그래갖고 여권도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국적을 강제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의 후손들 남한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일부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거는 다 무국적자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방된 이후에 우리는 분단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우리는 하나의 조선만을 바란다. 그러니까 조선 국적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보다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할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무국적자가 된 거예요. 그럼 참 그 어떤 민족주의 정서는 참 대단하다. 그럼 그분들의 출신이 대부분 어디냐면
이 함양이나 이쪽 출신, 경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경남의 북부, 그러니까 경북의 이 접경지역 그 출신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일본이니까 뭐 함경도나 이쪽 사람들이 가진 않았을 거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보면 이 변형된 경상도 사투리를 일본말로 경상도 사투리 억양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그것이 제일조선학교인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가 그나마 일본이 많이 준 것도 아니지만 일본의 지원금, 그 다음에 뭐 학부모들의 월사금, 그 다음에 뭐 북에서 도와주는 이런 걸로 유지가 돼서 일본이 그걸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학교는 본래부터, 이번이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 학교는 학력 미인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와갖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려면 우리말로 하면 검정고시 같은 걸 다 쳐야 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불만이 있는데 처음 다니는 애들 보면 또 다니다 보면 뭐 굉장히 그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히려 한국 문화는 지금 거기서 더 잘 계승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그것도 일본의 우경화 또는 정한문과 관계가 있는 거죠.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치졸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정한문의 역사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에도 막부 시대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존중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선을 좀 대접을 해주자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통신사라고 일종의 그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통신사를 에도 한 250년 동안 12번을 받았다라고 하죠. 한 번씩 가면 거의 뭐 한 500명 정도 인원이 됐는데요. 그때 예산이 은 100만 냥이었다고 합니다. 은 100만 냥. 그것이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뭐 에도 막부 때가 주로 뭐 그 경제가 좋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늘 사회 탓을 하니까 반대 의견들도 많았죠. 왜 그렇게 조선을 우대하느냐라고 하는 반대 이론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이제 야마카 소코라고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에도 시대 사상가들 공부했던 두 번째 시간에 잠깐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야마카 소코가 뭐로 말했냐면 욕망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이 고학파입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고학파라는 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자학자인데 그 주자학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주자학이 많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주자학의 그 사서삼경 같은 그 경전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배경사도 보고 또 그 전에 그 주자학이 유학이, 그러니까 최초의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때까지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보자라고 해서 거의 뭐 요순시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일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공부하던 사람인데요. 이 야마카 소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자학파 중에 그 고학파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뭐 주자학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욕망이 없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새로운 그 가치, 새로운 주자학적 해석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자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경물치지라는 말이죠. 경물치지. 육자에도 맞나? 더 들어가던가? 대충. 맞죠, 이거? 물자가 헷갈립니다. 물자가 맞아요. 요거 없는 거죠? 있어요? 오늘 대충 쓰시. 대충 써도 돼. 그런데 이 중계가 되니까 대충 써도 돼. 경물치지라는 말이 주자에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어떤 사물의 이치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경물, 그러니까 치지, 자기의 지식이 극단의 뭐 최고에 이르게 된다. 이를 치자니까요. 그런 말도 되고 또 뭐 이걸 보면 다시 한번 경물치지를 읽고 해석한 것들을 보니까 또 그 반대의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지식을 쌓다 보면 사물에 대한 지식도 같이 쌓인다. 뭐 이런 의지. 하여튼 경물치지, 그러니까 뭐든지 성실하게 공부를 해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다 잘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기 지식도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인데 요시다 쇼이랬다. 야마카 소코는 이 경물치지를 바로 그 지식의 의미를 어떤 주자학적인 리, 우리가 이론할 때 그 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매 사물에 대응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한다. 오히려 마음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의미의 경물치지가 아니라 내 사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한 경물 이렇게 모든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건 본래 주자의 해석과도 같을 수 있지만 경물이란 말은 취지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의 뭐 성실하면 성실함, 하나의 뭐 꾸준하면 꾸준함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 야마카 속본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실용주의적이고 또는 경험주의적이고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경험주의적이고 뭐 미국에 왔을 때는 뭐 실용주의가 되겠죠. 항상 뭔가 원리적인 건 놔두고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바로 야마카 속본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또 무사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정시대 무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사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조선시대만 쓴 그 사화가 아니라 여기 칠판에만 쓰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선비화라는 거죠. 선비가 된다는 거죠. 선비화. 그래 그 사화라는 말의 어떤 첫 번째 단추를 낀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조선과는 담을 쌓고 조선은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될 대상이지 그 나라 문명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많은 국가 예산을 써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뭐 조선 통치사를 받아들이냐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처음으로 제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생각이 안 나서도 말한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그 요시다 쇼인이 다들 요시다 쇼인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요시다 쇼인 때 그 쇼카 손주쿠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요. 본래부터 그 자리에 사숙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숙이란 게 많잖아요. 개인 사자 쓰고 학교 숫자 써서 그 사숙으로 써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본을 위해서 요시다 쇼인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요시다 쇼인은 어쨌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끄는 아주 선각자들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겁니다. 2등 강령 되는 겁니다. 그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요시다 쇼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아까 말한 그 사만 정벌론의 주인공인 진구항우 같은 사람을 선각자로 평가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저 일본 이제 임진왜란 때 한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서는요 요시다 쇼인은 죽었지만 요시다 쇼인이 말한 그 존왕양이로 혹은 존왕국체론 황제 천황을 높이는 것이 결국 나라의 체제를 결정한다고 하는 존왕국체론에 입각해서 한국을 계속 탐을 냈던 거죠.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들도 정보망이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서계,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서계라고 했는데요. 글서자에 써서 이제 계약계자를 써서 서계라고 했는데요. 이 일종의 공식 외교 문서인데 여기에 서계를 보면서 이제 뭐 계약을 맺은 이제 사인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 천황의 이름을 항상 조선 국왕보다 위에 뒀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황조, 황상, 황실, 그다음 봉칙, 그냥 법칙이 아니라 봉칙. 그러니까 이 봉칙이라고 받들 봉자니까 어떤 계약을 하면서 니들 이 법을 받들어서 사인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제일 가까운 게 동네니까 동네 부사한테 이걸 갖고 와서 보여주면 동네 부사는 그거를 왕실까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다 목 날라가죠. 동네 부사는 이런 외놈들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무슨 좀 바리들이 이런 걸 가져와 하면 당연히 목 날라갔겠죠. 그 동네 부사는 또 그거를 그냥 돌려보내고 이런 긴장 관계가 이제 메이지 초기에 또 바로 직전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1870년 이제 메이지가 시작된 지 2년 뒤죠. 1870년 사다 학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또 독도에 대한 야욕도 시작이 됩니다. 사다 학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내탐, 그러니까 몰래 이제 탐사한다는 얘기죠. 가서 조선 국교 제시말 내탐서. 여기서 제자가 무슨 제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선 국교는 뭐 조선이랑 국교를 한다는 것이고 시말은 뭐에 이제 앞뒤라는 말이니까 시말서 할 때. 그다음 내탐, 안내자, 탐사할 탐자서. 근데 제자가 국지할 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 국교 제시말 내탐서를 통해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독도 문제에서 이 문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문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요. 여기서 오히려 자기들은 울릉도나 독도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 울릉도는 아무만 봐도 안 되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안 되니까 독도를 탐을 낸 거예요. 그때부터 1870년대부터. 그러면서 보고를 한 게 오히려 독도가 지금 한국 땅이라는 것을 뭐 증명해 주는 것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쪽 뭐 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항상 그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는 유인도에 그 속한 섬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일본도 같은 의식을 갖고 있대요. 무인도는 가장 가까운 섬에 속한 섬으로. 그러면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에 속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거 내탐도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보고가 돼 있었겠죠. 뭐 독도는 무인도고 울릉도 사람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지만 뭐 독도는 우리 걸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원칙과도 다르고 일본의 원칙과도 다르고 우리 조선의 원칙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독도를 내탐한 최초의 보고서부터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독도 연구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고요. 어쨌든 뭐 요시다 쇼인 당시에는 뭐 요시다 쇼인과 메이지 초기 당시에는 이런 정한론들이 서서 이제 고개를 쳐들을 때고요. 요시다 쇼인은 바로 우리가 이 사초 협력이라고 있죠. 메이지 요시를 이제 성공시킨 사스마번하고 조슈번이 서로 오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그 사스마하고 조슈가 일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결국은 왕정을 복구하는 데 기여했던 그 사초 동맹을 이끈 중에 조슈번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좀 막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냐면, 도쿠가와 막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조슈번을 갖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막부에, 에도 막부에 반기를 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영지를 많이 뺏겨가고 아주 그 메이지 그 당시에는 18세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그만 번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름도 없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반골 정서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 그 조슈번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에 결과적으로 큰 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큰 기여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정한론은 또 왜 그렇게 정한론이 제기가 됐느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메이지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도쿠가와 말기나 메이지 초기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냐면 계속 이 사무라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농민 계급들하고 상인 계급들하고 갈등을 빚고, 사무라이들은 맨날 칼만 차고 뭐 거의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 어떤 부르주아 계급이란 말이죠. 유럽식으로 분류하면 부르주아 계급인데 계속 상인들, 농민들을 뭐 등쳐먹는, 그때 말로 그런 계급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상인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나와서 이 사화해야 된다, 선비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비화 작업을 시키는데 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소위 말하는 칼을 쓰고 싶은 그 폭력의 또 마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메이지 유신에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들이 선비화된 사무라이들인데, 거기에 또 소외된 아직도 칼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는 그 사무라이들의 그 불만스러움을 외부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정한론이 함께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73년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됐으니 국회 같은 게 생겼죠. 가그에서 조선이 잠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잠수할 때 하는 그 잠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밀수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선의 일본 밀수상, 일본 잠상을 아주 과격하게,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조선의 정권대사를 보내서 개국을 설득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권대사를 보내는데 그를 죽이면, 아직도 이 조선에 대해서 그들은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사관에서 저들이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죽이면 그거를 빌미로 조선을 정벌하자. 뭐 그런 강경론이 1873년 가그에서 처음으로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론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초기라 그랬는지 당시 정한론의 강경파인 사이코 다카모리 등 5명의 내각 관리들이 이 정한론을 결국 통과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 사직을 하고 각각 낙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870년대까지도 70년대 초반까지도
소위 말하는 정한론은 메이지 대각에서 아직은 약세였던 거예요. 열세였던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도 다야마 마사나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그것은 다 이 대륙에서 전해준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거다. 근데 그 대륙은 중국 대륙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중국 대륙의 물건이 일본에 다다르면 반드시 조선 땅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같이 우호적으로 가고 우리의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봐야지, 나라로 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정벌하고 그럴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을 또 그 당시 가게에 있는 사람도 하긴 했답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이 정한론자들은 그 가게에서 이제 열세가 돼서 결국 밀려나게 되고, 잠시 이 정한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즈음에 짜자잔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8년 헌법 초안을 심의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흉이지만, 서양은 기독교 정신이 있지만 우리는 종교가 취약하기 때문에 천황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말을 1888년 헌법 초안 심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서구의 문명의 기초를 잘 읽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서구가 가톨릭 국가들은 여전히 가톨릭 색채가 강하지만 개신교 국가들은 사실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은 개신교는 거의 나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국가라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종교세를 걷어서 이제 목사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나 제가 벨지움 살았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벨지움의 이런 개신교의 목사들은요 엄청 편해요. 국가 공무원주사도 월급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부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교회와 우리는 이제 개신교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또 일본 개신교도 숫자는 적지만 이제 독일 쪽 유럽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미국 개신교는 이 신학과 목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개신교가 부흥하기는 좋았죠. 그런데 한 1940년대까지는 그래도 신학과 목회가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분리가 됐고요. 유럽의 기독교는 신학과 목회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치하에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던 보네퍼 목사 같은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 히틀러를 미친 버스 운전사에 비유해서,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가다가 미친 짓을 해서 운전 함부로 하면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네퍼의 저작물들 보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보네퍼의 그런 외적인 그런 언급, 행동만 설교의 예화로 쓰지, 그분의 책들의 내용은 너무 보수적이고 정말 너무 신비적이까지 하고,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표적인 거지만,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가 컨페션, 그러니까 신부 앞에서 고해 선서하는 것 같은 거를 그런 거는 이제 개신교니까 싫고, 적어도 개신교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공동체 안에서 각각 컨페셔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의 개신교회라고 친다면, 주일날 와가지고 나 지난주에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 봐도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용서하겠어요?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지난주에 뭐 했대 그것만 기억하지. 그런 아주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 보면 참 보네퍼 목사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또 대단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이나 유럽의 개신교들은 신학과 목회가 같이 갔죠. 그거의 또 단점은 교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맨날 신학자들 얘기나 하고 칼바르트가 어쩌고 루터가 어쩌고 이러면은 교회들이 설교 듣기가, 저는 우리 교회 특성상 살리느라고 다짐해가지고 설교 때 학자회로 한 명 이상 안 넣기 막 여러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맨날 목사님 학자회로 하나씩 혼자만 아는 척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럽 교회는 그게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잠깐 얘기가 빗나갔는데, 제가 이제 벨지움 1년 살 때 한인 교회를 나갔어요. 한인 교회를 제가 그 교회 목회를 한 건 아니고 저 유학으로 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벨지움에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벨지움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당시에 그 벨지의 총영사도 거기를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 총영사 끝나고 계속 한직으로만 맴돌더니 무슨 관계인지 몰라도 박근혜 때 갑자기 그 양반이, 내가 20년이 지나도 그 양반 이름을 외웠는데, 왜냐면 그 집에 하도 초대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박근혜 때 외교안보 특보를 했어요. 주철기라고.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주철기라고. 근데 그분은 뭐 외교안보 특보만 했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정부가 망하면서 탄핵당하면서 그분은 뭐 고초를 겪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또 고초를 겪을 만한 분도 아니에요. 완전 정치적으로는 무색무취한 분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최순실이 다 하려고 그분을 앉혔나? 갑자기 그 생각도 드는데, 아주 정말 조용하고 그런 분이에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회 돈이 많았는데, 거의 그들도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벨지움 교회에 국가교회에 가입을 신청회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들이 포기를 했어요. 벨지움 교회는 그런 교회가 들어오면 좋죠. 1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없잖아요. 벨지움 현지인 교회는. 그런데 그 조건이 자체 헌금의 70%인가는 그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또 알다시피 헌금엔 좀 잘하거든요. 개신교인들이 한국 헌금을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빼고. 그래서 그게 아까운 거죠. 70% 내긴 아까운 거야. 네. 참, 참 모습이죠. 그죠?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시죠? 70, 어땠을 것 같아요? 70% 내고 국가교회 가입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장로라면. 뭐 안 했다네요. 네. 그 결국 얼마나 받느냐, 주느냐,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아마 받는 게 적었나 보죠. 그렇죠. 그렇겠지. 그게 부자들이 많았어요. 유럽에서 성공한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잠깐 제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일본은 그런 식의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빗나갔구나. 이 또 히로부미가 그 서구의 기본에 기독교가 있다는 걸 본 사람들이죠. 제대로 본 사람이죠. 지금도 교회가 텅텅 비어있지만 유럽의 교회들은 그래도 서구를 이끄는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뭐 추석 때면 한국에 살면 성묘가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으로 성묘가고 그러는 것들이 기본적인 전통 사상에 배어있듯이 유러피안들은 아무리 교회를 안 나가도 기본 정신은 뭐 다 기독교인 거고, 이때만 해도 이또 히로부미만 해도 더 지금보다는 기독교가 더 풍성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잘 받고, 그래서 천황제도를 더 이제 헌법에까지 이또 히로부미는 넣기로 결정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후지카와 유즈키라고 하는 또 다른 개혁, 이 사람은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고 계몽주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한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지카와 유즈키는 한국 사람들하고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많이 후원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는 그 조선인 청년들에게 부국강변론과 신분제도, 문벌의 폐지 이런 것들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특히 여기서 누가 가장 이 후지키와 유키치를 존경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춘원 이광수와 연례통인가의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 춘원 이광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일본이 복받은 것은 신이 이런 후지카와 같은 사람을 일본에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또 보면 1919년에 그 3.1운동의 전신이었던 조선 유학생, 동경 유학생 만세 한 2월 며칠인가 있었잖아요. 2월 8일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이광수가 그 선언문을 기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래서 이걸 보면 나중에 친일파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 문화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신문지 지식인들로서는 어쩌면 한계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일본 유학 시절에 본 산책이 하나 있는데, 신학책 쪽에, 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산책이 있는데, 그 한번 내지를 이렇게 쫙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20년생이니까 그 40년대겠죠. 한 21~22살 때 산 책인데, 자기 이름을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 책 내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이야.
근데 우리 책 사면 늘 자기 요즘들은 책을 많이 사니까 안 하지만 예전에 꼭 사면 뭐 몇 월 며칠 뭐 교보 서점에서 뭐 딱 이름 쓰는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책을 많이 사니까 안 그러죠.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밉다기보다 좀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민지 지식인들이 참 돌파구가 없긴 없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영어 이름 지어보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 다르죠. 우리도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죠. 식민지 아니 시대는. 식민지라기보다는 뭐 문화에 대한 동경점. 그렇지. 그런 것들 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881년 소위 말하는 신사유람당, 어떤 조선통신사의 어떤 현대판 버전이겠죠. 파견해서 이제 이 일본 문화를 배우게 하고요. 또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행하는 지지신보인데, 그러니까 시사신보더라고요. 시사신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시사신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뉴스를 매번 그렇게 보도를 하고 했답니다. 특별히 뭐 한국에서 뭐 보수파, 그러니까 이제 세국파와 그 개혁파들의 다툼 같은 것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하니까 최근 조국 사태에서 일본 신문들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아직도 일본은 조선에 대한 그런 야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쟤들은 맨날 싸움만 하는 애들. 저 빈틈을 우리가 어떻게 노리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시사신보에서는 뭐 별주부전, 뭐 춘향전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하고요. 한국의 그 정치적인 대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후쿠자와 유키는 상당히 계몽적인 사람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이고 뭐 신분제 혁파와 특권층 혁파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조선인들에게 가르쳤지만 특별히 또 갑신정변 실패하면서 일부 주도자들이 사형당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고개혁까지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다 뭐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 후쿠자와는 이 조선의 야만성에 대해서 굉장히 혀를 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광수가 빠져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해는 해주자고요. 그 당시 보면 우리는 뭐 도저히 뭐 비전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배를 파견을 해서 조선에 일단 개화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죽임에서 보호하고 그 일본 이참에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말을 이제 후쿠자와가 했는데 이때 또 가그에서 반대한 사람이 놀랍게도 또 이또는 이때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가 81년, 82년, 84년까지죠. 뭐 갑신 정변이 있을 때니까. 그때 또 이또 히로부미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또 히로부미는 또 그때만 해도 동양 평화론자예요. 동양 평화론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평화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매일 얘기하는 것이 한중일 세 나라가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함께 가되 각각의 나라는 보존해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동양 평화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게 침략의 어떤 을사조약을 강제로 조인하는데 이또가 제일 앞장을 섰고 그때 이제 안중근이 분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존이란 말을 이또는 보존이라고 해서 독립이란 말을 안 썼다라고 하는데 이제 안중근은 그 보존이란 말을 이제 독립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1908년에 그 안중근이 그 동의부대라고 하는 동의부대 맞던가 동의회라고 하는 소속 300명을 이끌고 함경도에 있는 경흥군에 일본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완전히 뭐 다 죽이고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때 안중근은 그 당시 독립군 그 동의회 조직상 사령관 바로 밑에 있는 우영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의정 같은 거죠. 뭐 좌영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우영장의 역할을 맡을 정도로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때인데 안중근은 상당히 이제 의병 활동에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와 이 함경도를 왔다 갔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일본군을 이기고 나면 이제는 참 대단한 양반이지만 안중근이 조금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동양평화론 그 이또가 이제 대신을 했으니까 동양평화론의 새로운 전도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포로들을 앉혀놓고 이제 강조를 했다는 거, 다 가르쳤다는 거. 동양평화론이 왜 필요하냐 막 가르쳤다는
그리고 포로를 석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부대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근데 또 안중근의 말도 맞아요. 야, 우리가 이제 세계 문명국으로 발전하려면 이렇게 잔인하게 포로를 죽이면 어떡하냐. 국제법, 이 사람이 만국법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했더라고요, 안중근이. 만국법에 기초해서 포로는 다 풀어줘야 된다. 참 그게 애매하죠. 참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풀어주게 맞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그 풀어준 거 아니라 무기도 돌려줬대요. 그래서 다른 독립부대원들하고 굉장히 안중근의 사이가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검증을 받았는지 1908년 말에 그 유명한 단지동맹, 손가락을 잘라도 대한독립이라고 쓰는 그 단지동맹을 하면서 이제 더 자기의 독립의식을 고취를 했고요. 1909년 초군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1909년 10월 26일이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날과 10월 26일. 뭐 탕탕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보면 뭐 10월 26일날 공교롭게도 뭐 2개인가 더 있더라고요. 총을 탕탕 쏜 게. 요번 10월 26일 날이 뭐 탕탕데이입니다. 탕탕절이라고 그러나? 네, 탕탕절. 탕탕. 그래서는 그날 가서 뭐 또 국회 앞에서 또 대기 곰탕, 진탕 먹는 우리는 뭐 시위는 못 나가니까 그런 거라도 먹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그러면 단지동맹 1909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죠. 그거 자체를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안중근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데 그 소색 이름이 좀 그런데 소색기라는 일본 작가들 아시죠? 소세기. 예. 유명. 소색기가 당시에 그 사람들 동경제국대학 출신이거든요. 동경제국대학 동문들이 다들 만주나 이런 데 고위 관료로 많이 나가 있으니까 돈들을 대가지고 이미 그는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고요. 그 만주나 이런 데로 와서 몇 개월 쉬다 유람도 가라고 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다 쓰면서 돌면서 이제 그 감상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도 와서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한만유감이라고. 한만소감. 유감이 아니라 한국과 만주의 소감을 쓴 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이 소색기에 어떤 목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막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암살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사회주의자라는 책인데 일종의 논픽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난픽션이에요. 근데 이제 소설적 형식을 좀 가미한 거죠. 구로카와 소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이 사람은 또 한국에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의 5.18 운동 같은 걸 취재해 왔다가 놀랍게도 광주에서 그 바로 소색기의 한만 소감이라는 책이 있다는 그 소감 문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기초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사회주의자 행적은 좀 조금 약간 낚시성 같다고 내용은 별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썼는데 보시고 다시 거기 보면 그 돌아왔는데 이제 일본에 돌아온 소색기가 다시 다 돌아온 지 한 달이라든가 거의 지난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 그 발생을 하니까 그가 더 뭐 감회가 깊다 그래야 돼. 더 많은 생각에 잠겨들겠죠. 내가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전동대 신문을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같이 총 맞은 사람도 있는 거라서 뭐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즉시에는 아마 이또만 죽거나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자기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소색기가.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여행했던 것과 바로 가봤던 지역, 그 지역에서의 그 생각들이 자꾸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문이란, 그러니까 뭐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당시 뭐 어느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이라는 소설에서 그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깊게 나오는 건 아니고 짧게 나오는데 이제 소설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하고 이제 소색기로 뭐 1인칭 소설이니까 소색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색기로 대변되는 한 작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 중에서.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누가 죽였대요? 그러니까 안중근이라고 하는 조선인이 죽였다. 왜 죽였대요? 그러니까 몰라 그렇지만 뭐 잘 죽었지 뭐 그런 거야.
이 소새끼가 아까서 극중은 소새끼가 아니겠지만 작품 중에는.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유명할 때 죽는 게 차라리 나 안 죽는다고 하면 젊을 때 죽어도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그나마 이 소새끼는 이 또는 유명할 때 죽었으니까 그나마 이름이 기억될 거야 라는 그 한 줄이 나와요. 그 소새끼 소설에.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읽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읽힐 수 있지만 저는 당시에 이 또는 일본의 완전히 영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 소새끼가 전하는 일본 중산층의 젊은 부부의 대화 속에는 그냥 하나의 살인사건 정도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도 막 그냥 누가 죽었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참 유가족들이 들으면은 통탄할 일이지만 워낙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취해지고 뭐 그 당시 이 돈이 나이가 많긴 많았지만 차라리 젊을 때 이렇게 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나중에 막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뭐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 좀 폄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또 이 시대를 살아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그림의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2차 대전 때도 아침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있어요. 일본 화가 중에.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막 2차 대전 격리하면서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다가 이 일본 선전용 그림을 그리라고 한 거예요. 2차 대전을 지지하는 그림을 그리라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화가들의 그림이 정말 선동적인 전쟁 막 그야말로 무슨 전쟁 포스터 같은 막 백팩 메고 막 총칼 들고 막 나가는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아침의 식탁이라는 그림은 그냥 일본 식탁에서 조그만 식탁에서 군복을 입고 군장을 한 이제 출정 준비를 한 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침을 먹는 그림이에요. 그건 이제 그 서준시 그다음 서경석 서준식, 그지? 그 다음 제일 형이 서승이지, 서승. 그 막내인 서중식 씨가, 그 양반 이름할 때마다 유명한 사학자 서중석이 있고, 이 양반 서중식인가 보다. 서중식 씨가 쓴 이 나의 서양 미술 순례기라는 데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 하나는 좀 장점이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사회 너무 무감각하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지가 못하고, 그러나 또 일부에는 굉장히 과격한 시민운동들이 많아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책정을 왜 암살로 잡았느냐? 그 당시에, 어서 오세요. 그 당시에 그 1910년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그 소새끼의 글에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1910년대 그 천황 저격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당시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이 나타나면 천황이 행진할 때 나타나면 한 명당 경찰 2명이 다 이렇게 지키는 정도로. 그러나 잡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의 특징이죠. 한참 군국주의가 막 하고 침략주의로 다 불타오를 텐데 사회주의자들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안경찰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황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제국주의를 벗어난다라는 그 생각들이 또 일본에 그런 또 가역한 시민운동이 있었고, 그게 바로 70년대까지 적군파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 참 특이한 사회예요. 대다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전쟁에 나오려면 나가고 죽으려면 죽는 거고, 그걸 나가는데 뭐 애국이라고 막 포장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아침 먹고 그런 것들이 참 일본의 특징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가 또 있었지? 이광수 얘기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좀 그 후쿠자와한테 이제 많이 그가 한국의 그 야만성을 보고 뭐 쳐들어가야 된다. 그때 이제 이또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그 조선 정벌 미수 사건이라는 게 1885년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유단계 무사들이, 자유주의 무사들이 오사카에 모여서 조선 토벌을 위해 무장 집단을 파견하자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들의 조선 정벌 주장은 일본 사회 화제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정한론이라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이제는 단순히 외국을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저 야만의 나라를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조선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개화를 빨리 했으면,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 학자들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가 개화를 빨리 했으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먹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 얘기도 한데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어쨌든 그 당시 많은 그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도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요. 그 시마네 현이라고, 독도 쪽 동해 쪽에서 일본이랑 가장 가까운 시마네 현이라는 일본 한 최근 몇 년 전에 왜 그들의 말로 하면 다케시마주 죽도죠. 죽도의 날을 선포해갖고 우리랑 막 외교적으로 분쟁이 된 적이 있죠. 그 시마네 현에 살던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18세기 말에 그 독도를 갔다가 이제 그 사형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일본에 돌아와서.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만 해도 이제 에도 18세기 후반이니까 에도 때니까 철저하게 외국과의 그 접촉을 막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독도와 울릉도를 갔다 와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지금 시마네 현에는 그 사람의 동상도 세워지고 그 사람의 날도 기념하고, 지금 또 일본의 그 정한론자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은 그럼 왜 죽였느냐,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에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에 죽인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왜 유명하냐면 우리 독도 문제에 있어서 또 이 사람이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왜냐면 독도 갔다 왔다고 죽였으니까 니네가 외국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 우리 쪽 주장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쪽 주장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울릉도까지 갔기 때문에 죽인 거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요새 굉장히 뜨고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잠시 독도 얘기를 잠깐 빠져가면 1948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평화조약, 강화조약이라는 거 있죠. 1951년에. 그때 다시 독도 문제가 어물쩡 되어버렸습니다. 초안에는 일본 영토라고 되어 있었답니다. 강화조약 그 선언문 초안에는. 그런데 우리 또 한국 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막판에 발표문 자체는 독도 문제가 언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그때 초안에 있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니네가 늘 독도 갔다 왔다고 죽였기 때문에 그건 왜 니네가 외국이라고 인정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또 중요한 건 하치에몬이 당시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그린 지도에 보면, 당시 일본의 지도는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무색으로 칠하고 외국 영토는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있었는데, 하치에몬이 그린 지도에 보면 독도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답니다.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그 지도에 보면. 그러니까 또 일본 쪽에서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일 뿐이지 법이기 때문에 말로 그린 것이고, 그렇게 지금 계속 붙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제법상으로 가장 유효한, 어떻게 보면 일본에 유리한 건 1905년에 무주지 선점,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은 선점한다는 그 당시 어떤 국제적인 통상에 따라서 일본이 먼저 독도를 점령했던 건 맞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국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참 풀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실효 지배가 몇 년이면 100년인가 200년인가. 실효 지배가 100년인가 200년이면 자연히 그 나라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답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그런 데는 오래전부터 공을 들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독도 문제까지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경험 있으면요, 계산 방법이 오늘 3,000불 벌었다. 그럼 막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우리 집사람이 맨날 참 당신 히로부입니다. 이토 히로부는 1841년생인데요. 이토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토마스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59년에 그때 21살 때인데 참 그때만 아이들 20대 초반에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사무라이들 중에서도 20대 초반에 큰 사람들이 많고 이 스코틀랜드 상인이 이 나가사키에 오면서 원래 영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이제 일본 차를 영국에 이제 보내는 그런 무역업자로 왔답니다. 당시 이제 나가사키는 영국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일본 내 사람들도 사귀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본 내에서 아주 자기 상업적인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 겁니다. 등반군인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그때 이제 20대 초반일 때인데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 거죠. 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그의 친구 조슈번 출신의, 그러니까 좀 삐딱한 그 번 출신의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메이지 전이니까 혁명을 계획하고 이 글로버에게 무기 같은 거를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들이면서 이들이 부탁한 게 그 20대 초반 사람들이 영국으로 밀항을 시켜달라. 그래갖고 이토를 비롯한 5명이 영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그때 이제 이들이 영어를 못할 때죠, 일본 사람들이, 청년들이. 근데 이제 그들은 일본이 아무래도 섬나라고, 영국도 섬나라고, 또 영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그 거대한 제국인 천국을 아편전쟁으로 이겼고, 이런 여러 가지 공포심들이 있고, 영국부터 많은 것을 배우자라고 해서 가면 자기들은 해군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서 해군 공부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영일사전 잘못된 걸 봤는지 네비가 되고 싶다 그래야 되는데 그 이토의 그 자서전에 나온 얘기랍니다.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그래갖고 지하에 그 조타실에서 일본까지 가는데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조타 기술만 한 달 동안 배워갖고 영국에 도착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또 뭐 대학에도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 대학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5명의 일본 청년들이 1840년에 그 사람들 이제 조슈 오인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 이토 순스케라는 사람, 이토 순스케가 훗날 이토 히로부미죠. 야마오 요조, 엔도 기스케, 노무라 야키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5명 조슈 오인방인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1842년에 또 그 일본의 여러 가지 또 내란들이 좀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와 또 한 사람만 먼저 1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나머지 3명도 우리가 조국이 그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참 의리들이 있어 20초간데 니들은 나와서 공부를 해라. 조국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왕정 복고 운동을 하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 간에 이제 그 에도 막부를 유지하려는 세력들 간에 갈등이 깊어졌을 때인데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는 21살 나이에, 그러니까 20살에 밀항하고 1년 있었어요, 영국에. 21살 나이에 당시에 하나와 지로라고 하는 국학파 학자를, 고학파하고 또 다른 게 국학파라고도 제가 애도 공부할 때 막 설명을 드렸는데, 국학파라는 건 이제 완전히 일본을 모든 학문의 중심에 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본의 국학파라고 했는데, 하나와 지로라고 하는 국학파를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1살 때 남을 암살해본 사람이 새로운 암살자 30살의 안중근한테 죽었다. 29살의 안중근한테 죽었다. 암살당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암살 당한 자가 암살을 당했다는 게 뭐 문학적으로 어떤 표현 가치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도 나오고요. 어쨌든 난 처음 알았어요. 이토 히로부미도 21살에 그 소위 말하는 왕정복고 운동을 하면서 그 반대 진영에 있는 하나와 지로라고 하는 국학파 유명한 학자였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영국에서 겨우 1년 배운 기술로 일본 선진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글로버는 그 아까 말한 스코틀랜드 상인은 완전히 일본에 이들이 이제 메이지 정부의 점점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 메이지 정부에서 온갖 이권에 다 관계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심지어는 뭐 조선소, 그다음 배도 배 수입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버는 그 일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1살짜리가 그때 뭐 많이 왔죠. 25, 30살 좀 됐겠죠. 그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그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입니다. 글로버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금 뭐 오페라니까 그
각색은 됐겠지만 그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고요. 뭐 한동안 이제 메이지가 완전히 정착하고 나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니까 또 조선 배를 수입하는 거, 군함을 수입하는 것에 또 돈을 못 버니까 또 일본의 탐방 사업에 끼어들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미쯔비시라고 하는 오늘날의 미쯔비시가 되는 그런 회사도 하나 설립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도 끼어들게 되고 지금 일본 맥주 중에 유명한 기린 맥주도 바로 이 글로버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부를 이루게 되고요. 일본의 그 메이지의 그 중추적인 인물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또 이 한국에도 이 광산업에 끼어드는 아주 그냥 21살짜리가 스코틀랜드에서 21살짜리가 와갖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또를 키운 사람은 그 글로버라는 거죠. 20살짜리를 스코틀랜드 밀항을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한 5명이 다 메이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다 여러 가지 관직이나 주요 직책을 맡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뭐 이 또는 1년 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조슈 5인방 중에 영어를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는 뭐 너무나 그 뛰어난 영어와 외교술로 완전히 이제 메이지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본래 외교에 있어서 전쟁 이런 거를 제일 하극으로 봤답니다. 주로 무역이나 거래를, 교역을 통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로 이제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동양 평화론, 동양은 한중일이 함께 서로를 보존하면서 가야 된다고 한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조선은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이제 일본에 넘어가거나 다름없으니까 궁정에 오면 그 고종 때 궁정에 오면 아주 정말 일본 왕이 온 적은 없지만 물론 조선에 거의 왕만큼의 대접을 받았고요. 특히 이름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일본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는데 궁중 라인들한테 뭐 영국에서 사온 과자 이런 걸 조선의 궁중 라인들한테 다 나눠줬답니다. 그러니까 여성한들한테 완전히 라인들이 이 또만 하면 그냥 막 너무너무 좋아했다는데 그야말로 또 칭찬, 성공한 부자 삼촌 온 것처럼 칭찬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것들이 참 이또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 기술인 거죠, 그렇죠? 왕과 뭐 대신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나인들에게도 그런 과자나 또 아주 뭐 유럽에서 가져온 장신구 같은 것들 나눠주고 그래서 당시 궁중 나인들한테 이또의 인기는 뭐 대단했다고 합니다. 독립신문에 1898년 8월 20일자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후작 이등 방문씨가 이또 히로부미죠. 이달 23일쯤 입성한다 하니 이등 방문, 독립신문이에요. 딴 신문도 아니고 이등 방문씨는 당등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요. 또 우리 대한 독립한 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번에는 유람차로 오니 정부와 인민이 각별히 후대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독립신문.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에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1898년인데. 그죠? 그리고 독립신문은 이어서 더 아주 황당한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이또가 이제 한국에서 비공식 일정이었어요. 근데 비공식 일정에서 그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뭘 하나 두고 왔대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등 후작이, 그러니까 이등 방문 후작이 외부에 갔다가 안경을 잃었다 하니 당당한 제국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안경을 잃은 것은 남에게 들려주지 못한 수치라며 정부 관계자를 질타에 맞지 않았습니다. 독립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 또 히로부미가 안경 하나 지가 나이 들어서 건망증이 있어 두고 온 건데 그거를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고. 그 지금 한일 간에 우리가 뭐 대담하고 뭐 조선일보 이런데 늘 우리 탓을 하잖아요. 일본에 뭐 외교 결례를 했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이 뭐 결례 당하면 마치 뭐 큰 뭐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웃고, 그리고 일본한테 일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그럽고 우리가 마치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보는 게, 야, 이때부터 이런 게 있었구나. 정말 요즘 토착외구라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독립신문이 이랬다고요, 독립신문이. 그리고 정교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개년사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글에는 어떤 거냐면요.
일본 요리집 국치루라는 게 이제 한양에 있었답니다. 당시는 한양이었겠죠. 아직 경성이 되기 전이니까. 일본 요리집 국치루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방문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제가 각부 대신과 독립협회 지도부 윤치호 정교희 대한개념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건호 등이 모여서 아주 그냥 히로부미를 엄청나게 칭송을 하니까 거기서 이 히로부미는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흉금을 털어놓으니 너와 내가 따로 없네. 고치기 어려운 버릇은 영웅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자 곁에 있던 그 정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가득히 감개가 무량하네. 아시아와 유럽을 통틀어 한 사람의 영웅이 있도다. 야, 이거 완전히 뭐. 이미 이때 우리의 혼은 이또한테 다 넘어가 있었구나. 심지어 안중근도 넘어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경 사건이 제일 수치스러운 독립신문 기사 같아요. 안경이 잃어버리고 안 찾아졌다고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그런 이등병원의 안경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잊어버려서 창피한 일하고 가야지 그걸 누구한테 일러 나오죠. 이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속국화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이또가 오면 엄청나게 뭐 정말 버선발로 나올 정도로 환영을 했고요. 그래서 동양평화의 전도사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치던 이또 히로부미가 오니까 조선 너무 믿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적어도 침략은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정부는 그에게 경부철도 부설권을 줬고요. 또 독립협파에서도 그가 중국으로 향할 때 인천으로 떠나는 날 독립문이 그려진 은제 찻잔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협회에서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또가 자기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결국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이제 안중근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뭐 그때만 해도 고종도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민비시의 사건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또는 대단한 정치가 있음에 틀림없고요. 그는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일본 천황의 칙서를 계속 되풀이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한 고전은 독립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는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음성과 웃음으로 아주 굉장히 점잖은 젠틀맨처럼 보여졌고요. 이 을사조약에서 두 나라는 행복해지고 동양의 평화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며 조약 인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은 이제 그 리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죠.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은 한문으로 씁니다. 전부 한글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꽤 능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왜 한문으로 썼느냐? 사람들이 그건 아마 일본 사람들을 보라고 쓴 것일 것이다. 한글로만 쓰면 일본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또 사상을 발전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들이 러일 전쟁하고 그럴 때 정말 조선인들이 나가서 스스로 짐꾼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뭐 노예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단순히 동양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우리를 속국 취급하고 이렇게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 안중근의 그 나중에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썼던 동양평화론, 그러니까 미완성 유고가 되겠죠.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을사조약 때는 고종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동양인인데 우리도 같이 평화에 넣어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황인종을 같이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비굴한 말도 고종은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중근은 결국은 배신자, 그에게 대해서는 배신자죠. 히로부미를 이제 총을 쐈던 거고요. 뭐 또 이건 일본 쪽에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뭐 히로부미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뭐 누가 총 쐈냐 그러니까 조선인이 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놈들, 우리가 없으면 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준 적이 일본에 전한 말이겠죠. 당장 거기서 누가 뭐 그 보면 여러분들 그 마지막 총 쏜 그 안중근 복장 아시죠? 그게 다 모자도 쓰고 완전히 서양식으로 입었는데 그건 뭐 한국 조선 사람인지 어딘지 알게 뭐야.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죠. 박정희가 뭐 나는 괜찮아 심수고품이 안 깨고 나는 괜찮아 그랬다는 것처럼.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권총을 3자루를 썼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아니요. 브라우닝 총이라는 거 그냥 6발이란다, 6. 근데 권총이
어딘가 사진에 보니까 3개가 나오는데 3개의 권총. 근데 하여튼 3발이 그 일도한테 맞고요. 나머지 3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총 자체가 하나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3개인가 권총을 3개인가 뭐 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게 보통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총을 하나 가지고서 쏘겠다 할 때 그 기계적인 능수 카메라랄까 거기다가 사격식이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저기 의병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영장이라는 직접 사령관 바로 밑에까지 부사령관까지. 그러니까 총을 많이 쏴봤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도를 죽이기 전에는 아마 그 동의부대에서의 그 경험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일본에 좀 놔줬는데 걔들이 결국 정보를 흘려갖고 다시 역습을 당해서 그 동의부대가 해체되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지 동맹을 써도 자기의 독립심을 보여주긴 했지만 많이 그 사람을 경원을 했겠죠.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 의병 세력 내에서. 왜냐하면 저거 혼자 멋진 척, 혼자 잘난 척하고 풀어주고 뭐 세계 만국법이 어쩌니 하다 우리만 다 죽었잖아. 이런 말들을 엮였어요. 독립운동권 내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또가 그때 하얼빈역에 갔을까?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이 작가가. 당시에는 이 조선 통감의 역할을 막 그만뒀을 때랍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 정치적인 권력은 조금 일본에 약간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무관입니다. 근데 그때 남긴 그가 쓴 책이든가 읽었던 책인가 거기에 보면 뭐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우리도 비슷한 말이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처럼. 그런 것을 봐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이또는 천황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당시 천황은 이또는 한중일을 합쳐서 거기에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당시 하얼빈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대요. 무슨 계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방문을 하기엔 또 좀 많은 그 하얼빈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러시아 쪽 그 관리들도 고위 관리들도 나오고, 일본의 고위 관리들도 나오고, 당시 남만주 철도 회사의 뭐 많은 직원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남만주 철도 회사의 그 이사, 그러니까 이제 사장은 아니고 이사가 남긴 말이 유명하죠.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역사상 위대한 인물은 안중근이었다. 라는 말은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또 우리 쪽에 만들어낸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책에도 그런 말을 한 게 소설 개입을 통해서 전해지더라고요. 소설인가 아니면 이 저자가 또 그냥 집어넣은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걸로 봐도 실제였던 것 같고요. 그도 이제 그 소설계 친구인데 거기 다들 학벌 좋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제국주의 그 천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또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거기 갈 일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전후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는 한중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거지. 천황을 노리고 이제 더 큰 야욕을 갖고 있다가 안중근이 잘 죽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가 정말 메이지 유신에서 큰 공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제 화폐에 들어가 있죠. 이또 이로미도 화폐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이미 국가는 뭐 조선 다 먹으면 다름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알타니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거 하나 이제 네 시대 같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사무라이들, 뭐 혁명가들, 당시 뭐 메이지의 주역들 다 일찍 죽은 데 비해서 이또 그때 60이 넘었거든요. 그때 죽을 때. 그러니까 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 정말 이 책에 나온 대로 그가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일본 조야에도 이미 소문이 났겠죠. 이래저래. 저거 언젠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렇다면 소새끼의 그 문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정도에서 죽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라는 그 말도 어찌 보면 그 당시 민심을 잘 대변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또 이로우면 당시에 뭐 신임받는 정치인이었고요. 뭐 그 당시 조슈번 출신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고향에 나온 최고의 인물이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원흉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키운 그 영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 시대가 갔고 그 사람이 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안중근이 그를 처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또 우리로서는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단한 자랑인 거에만은 틀림없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리틀 도쿄 가면 그 이노마 김지로라고 그 일본 그 지게를 지고 가는 일본의 동상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구미시에 가면 똑같은 동상이 있습니다.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뭐 정한론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는 교육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의 소학교죠. 우리말로 초등학교고 일본의 소학교를 세우고 일본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완전 일본의 교육의 근대 교육의 기초를 놓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뭘 했냐면 일본의 그 근면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근면 성실. 그러니까 제 세대는 웬만한 고등학교 교우는 다 근면 성실이었어요. 제가 후진학교를 다녀서 우리 학교만 그랬나? 다들 조용하시네. 저희끼리 그냥 정수계. 그러니까 그 김지로인가 제가 카피하지 않아서 일본이도 헷갈려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정한론으로 말할 때 그 양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왜 유명하냐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일본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조선인들은 니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조선인들한테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지금 이제 이대에서 은퇴한 그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 문화에서 그분이 아주 뭐 많이 대담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도 한동안 그 일본의 사람 한 1990년대 중반인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일본의 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본 사람들에 대해 연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김자로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칭찬 일색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소학교에는 그 동상이 그 사람 동상이 다 있는데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 뭐 눈이 오거나 혹은 낙엽이 떨어지면 동상이 내려와서 다 쓸고 간다. 근데 우리도 학교도 그런 전설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전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박정희는 그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미시에 똑같은 지게를 지고 가면 책 읽는 동상을 만든 거예요. 똑같아요. 그 동상 뭐 비교해보면 박정희 그 동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는 여러분들 뭐 자료사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와대에서 뭐 국기하강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일본 군복을 입고 그 말을 타고 사열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 사진에 남아있잖아요. 참 지난 시간에 내가 박정희도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혁명가적 기질이 있는 뭐 좀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그런 면에서 또 군국주의자적인 걸 못 버린 양면성을 다 가진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번 이제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964년인가 세대지 필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라는 잡지. 그 세대라는 잡지 아시죠? 모르겠네. 세대 제너레이션이에요. 세대 잡지가 세대지 필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장준환 선생이 하던 그 사상계가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사상계가 당시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내에 그 사상계 영인본을 팔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니까 그때 이미 사상계가 폐간된 지가 한참 된데도 아마 그게 80년대 후반까지 계속 됐을 거예요. 그 사상계 그 영인지 파는 사람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 삼성당도 33개 사상전집인가 있지. 그거 없는 적 없었어요. 당시 대학생들은. 그 세대집이라서 뭐냐 그래도 박정희가 자신들의 그 사상을 좀 더 교양 있게 사상계에 대항해서 쓰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필력 있는 필자들을 동원해서 그 잡지를 만들었어요. 전두환 시절에 한국논단이라고 하는 완전 허접쓰레기 같은 잡지가 있어요. 우익 잡지가. 그런 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양동환이라고 하는 뭐 정말 듣보잡인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 질이 다르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사상계를 대신할 만한 그 잡지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상계를 대신할 만한 잡지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박정희 쪽에서 돈을 대는 거예요. 우익 쪽에서. 근데 그때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거 황용주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평화통일론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당시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 지금의 이제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 뭐
정신적 스승들이 있죠. 당시 민주당에서 그거를 용공으로 모른 거야. 그리고 당시에 박정희 공화당이 그거를 반박을 한 거예요. 왜 이게 용공이야? 통일이 나쁜 거냐? 그러니까 지금이랑 완전히 딴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근데 저는 진영 논리라는 게 뭐 일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죠. 지금 뭐 그때 저 빨갱이라고 욕하던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은 가장 통일 평화를 외치고 있고 당시에 빨갱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공화당 세력들이 지금 심지어 아무나 보고 빨갱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새누리당이 바뀌면 자기들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탓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그 뭐 이철인가 그런 국회의원 하다가 뭐 맨날 국회에서 싸우는 게 싫다고 뭐 다음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정치력에 싸우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어느 진영이든지 바뀌는 건 당연하지만 그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설득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뭐 저도 사실은 뭐 한국의 뭐 민주당 쪽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요즘에 이 조국 정부를 겪으면서는 소위 말해서 진영의 선전 논리가 밀렸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공수처법인가 그게 처음에 소개됐을 때는 7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요즘 여론조사 보면 아직도 찬성이 많긴 많지만 거의 10%대로 찬반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자기들의 진영 논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뇌 뜬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두뇌하죠. 진영 논리라는 건 정치는 진영 논리인 거죠. 왜 진영 논리가 뭐가 문제?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내고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왜 박정희 얘기를 하다 그랬냐면은 당시에 일본 메이지 세력들도 그런 걸 잘했고요. 박정희도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해 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전술에 굉장히 능해 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지금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점잖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진영 싸움을 자꾸 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갑자기 뭐 동양 평화론 하다가 정벌을 하지를 않나. 갑자기 에도 막부를 좋아하다가 막부를 최고로 치다가 갑자기 왕을 거의 다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변절하니까 자기 생각을 바꾼 사람들 많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는 그들 진영 논리로서 자기들을 얼마나 설득해 나가고 주장해 나가는 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진보 세력은 너무 싸움을 마다하는 거지. 싸움을 싫어하는 거지. 점잖은 척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싸움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운동본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개싸움 운동본부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너희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하면서 개싸움 운동본부를 하시는데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책이었죠. 그 싸움에 자기 주장 사람들 끌고 들어왔어야 되지. 근데 그거를 남겨두니까 지금은 전투력도 상실하고 저는 좀 얘가 빗나가는데요. 뭐 일본 얘기 일찍 끝난 것 같고 시간보다 그 얘기 하자면 그렇게 해서 조금 저는 좀 차기 총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둡다라는 생각을 해요. 꺼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같이 이제 시국에 대한 개인 얘기 하겠습니다.